안녕하세요. 오늘도 삶을 채우는 라디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제법 따뜻해지면서 거리 곳곳에 노란 장미가 피어나는 걸 보니 참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맘때면 가족과 함께 산책하거나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바로 그런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안타깝고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다정했던 딸과 사위, 하지만 어머니가 몸이 아프자 꺼낸 말 한마디에 그들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유언장, 그리고 침묵 뒤에 숨겨진 진심. 과연 가족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사연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의왕에 사는 72살 김말순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두 딸을 키워냈고, 특히 첫째, 지연이는 제 모든 걸 걸고 뒷바라지해온 아이입니다. 남편은 제가 47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고, 그때부터는 말 그대로 밥 벌어먹는 일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가게 문을 열었고, 장사 끝나면 딸들 도시락 싸는 게 제 일상이었죠. 그렇게 악착같이 살다 보니 어느덧 70을 넘겼고, 몇 해 전부터는 혼자 사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몸 여기저기서 신호가 오기 시작하더니 지난달엔 병원에서 경미한 뇌기능 저하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사실 겉으론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론 많이 무서웠습니다. 혹시라도 진짜 치매가 오면 아무것도 모른 채 요양원에 가게 될까 봐요. 몸이 안 좋다 말하자 딸 지연이가 며칠 자기 집에서 쉬고 가라고 하더군요. 고맙기도 하고 또 괜히 짐될까 조심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내 딸인데 이럴 땐 힘이 되어주겠지 싶어서요. 하지만 그 집에 간 첫날 밤, 딸 부부의 시선 속엔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거리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제 마음이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저는 20살 무렵 시골에서 상경에 조그만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취방 반지하에서 김치 몇 포기 담가 나가던 게 전부였지만 입소문이 조금씩 나면서 단골이 붙기 시작했죠. 남편은 가게를 도우러 나왔다가 저랑 인연이 된 사람이었고, 7살 차이 나는 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12년쯤 지났을 때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첫째, 지연이는 중학교 1학년, 둘째는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죠. 그때부터 저는 남편 목까지 살겠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루에 2~3시간 자면서 반찬 만들고, 새벽 시장에서 재료대 와서 가게 열고,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학원 다녀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밥 차려주고 다시 가게로 나가던 삶이었어요. 특히 지연이한테는 더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조금만 더 공부하면 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았고, 그게 남편이 바라던 일이었거든요. 학원비 밀린 적 없게 하려고 제가 밥 대신 김밥 싸서 끼니를 때운 날도 많았죠. 그렇게 지연이가 대학에 들어갔을 땐 정말 하늘이 내려준 선물 같았어요. 등록금, 생활비 모자란 거 없게 해주려. 평일엔 장사, 주말엔 시장 좌판도 나갔습니다. 지연이가 결혼할 때도 저는 가진 거 모두 보탰습니다. 혼수며 예단은 물론이고 신혼집 계약금까지 보태줬어요. 그때까진 저도 기꺼웠습니다. 이 아이만은 나처럼 고생 안 하게 해야지 하는 마음 하나였으니까요. 그런데 결혼 후 지연이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바쁘단 이유로 명절에도 전화 한 통 없는 날이 많았고, 어느 해엔 제 생일에도 아무 말 없어서 제가 먼저 연락했더니 "아, 엄마 요즘 기억력도 좋으시네?" 하며 웃더라고요. 처음엔 섭섭했지만 그땐 지금이 가장 바쁠 시기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몇 해 전부터는 관절도 아프고 가끔은 말이 헛나오는 느낌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경도인지장애라며 조심하라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나서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지연이 얼굴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더 안 좋아지면 이 아이가 날 받아줄까? 정말 그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내어 연락했습니다. 며칠만 내 집에서 쉬다 올 수 있을까? 지연이는 흔쾌히 오라고 했고 저도 그 말만 믿고 마음을 놓았죠. 하지만 그 집에 도착한 첫날부터 저는 어쩐지 낯선 느낌을 받았습니다. 방이 없어 거실에서 자는 건 괜찮았어요. 근데 지연이가 엄마, 이불은 여기 있으니까 밤에 알아서 덮으세요라고 툭 던지는 말투가 마음에 남더군요. 식사할 때도 사위는 고개도 안 들고 잘 지내시죠? 한마디 끝. 그날 밤 저는 가만히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기대했던 딸의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그 다음날 지연이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엄마, 혹시 요양원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요즘은 진짜 괜찮은 데 많대요. 그 순간 제 귀에는 이제 그만 짐이 되지 마세요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날 저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엄마, 요양원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날 지연이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운 듯하면서도 왠지 이미 답을 정해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저 잠시 말이 없었고 지연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은 진짜 시설 좋은 데 많아요. 엄마처럼 조용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텐 딱이래요. 사교 프로그램도 있고 식단도 균형 잡혀 있고. 그러면서 지연이는 마치 준비라도 한 듯 핸드폰 화면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반듯한 건물 사진, 밝은 조명 아래 어르신들 모습, 웃고 있는 간호사들, 그 밑에 쓰여있던 문구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노후가 편안한 당신을 위한 선택.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나를 위한 배려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삶을 위한 정리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지연이의 남편, 그러니까 사위 민호는 식사 중이던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도 요즘 상황이 여유롭진 않아서요. 주말마다 아이 학원 보내고 저도 일 계속 바쁘고 어머님 혼자 계신 것도 위험하니까 차라리 전문 시설에서 관리받으시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제서야 알겠더군요. 이 대화는 권유가 아니라 통보였다는 거려. 저는 최대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중에 천천히 알아보지 뭐. 지연이는 한결 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배려는 결국 정리였고 그들이 제게 보여준 미소는 결국 보내도 죄책감 없는 미소였습니다. 며칠 후 지연이는 요양원 방문 일정을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 금요일에 한번 가보면 어때요? 예약해놨어요. 이미 정해진 듯한 말투. 제가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면 오히려 무례한 사람이 되는 듯한 분위기. 그래서 따라 나섰습니다. 가는 내내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제게 물었습니다. 이게 나를 위한 걸까? 아니면 자기들 걱정을 줄이기 위한 선택일까? 도착한 곳은 외곽도로 끝자락의 요양원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여기 리모델링 했대. 되게 깨끗하대라고 말했지만 막상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간이 침대가 놓인 복도, 삐걱대는 휠체어, 말 한마디 없이 스쳐가는 직원들, 그리고 대기실 의자에 앉아 계시던 한 어르신의 혼잣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여긴 오면 가족도 잘 안 와. 그냥 여기서 늙어가는 거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 나를 이곳에 두고 돌아갈 생각이었구나.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저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는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왜?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저는 조용히 가방을 닫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 내 집에 좀 다녀올게. 생각 좀 하고 싶어서. 그 말 뒤에 덧붙이지는 않았지만 제 속마음은 분명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시험할 차례야.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며칠 동안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 집은 조용했고 낡은 벽지 틈으로 바람 소리가 자꾸 들어왔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이곳이 불편해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며칠 후 딸 지연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도착하셨죠? 그날은 갑자기 가셔서 놀랐어요. 몸은 좀 어때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역시 집이 편하긴 하더라. 그 말을 들은 지연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 유산 얘기 말인데 혹시라도 뭐 정리하실 일 있으시면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엄마 혼자 다니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때였습니다. 가슴 안쪽이 한순간 싸늘하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그 말은 관심이 아니라 통제였고 걱정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태연한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나이 들어가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할까봐 변호사 사무실 예약해놨어. 혹시 모르잖아. 치매 오기 전에 똑바로 정리해놔야지. 말끝이 떨어지자 지연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아, 벌써 그렇게까지 생각하셨어요? 응. 나중에 괜히 싸움 안 나게 말이야. 내가 정신 뚜렷할 때 해두는 게 맞지. 그 이후로 지연과 사위 민호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어머니, 식사는 잘 챙기세요? 정도만 묻던 사람들이 어머니, 이번 주에 한번 들러도 될까요?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라며 갑자기 살갑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는 심지어 장을 봐왔다며 제 집 앞에 과일 상자를 놓고 갔고 지연은 예전과 달리 목소리를 한 톤 높여 통화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진짜 몸 조심하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그 모습이 고맙기는커녕 오히려 서글펐습니다. 내가 치매 걱정을 한다고 말하자 이렇게 변하는구나. 나는 지금부터 이 사람들의 진짜 마음을 시험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날부터 일부러 물건을 엉뚱한 곳에 두고 방금 한 말을 다시 묻고 전화통화를 중간에 끊기도 했습니다. 딸에게 문자를 보내놓고 내가 그랬었니? 하고 되묻는 식이었죠. 하루 이틀은 괜찮아. 엄마 그럴 수도 있지라며 웃던 지연은 일주일이 넘어가자 말투가 점점 뾰족해졌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깜빡하시는 거 아냐? 혹시 진짜 검사를 다시 받아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다시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갔던 데 말고 이번엔 진짜 괜찮은 곳이 있다더라. 정말 엄마 같은 분한테 딱 맞는 데야. 그때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거기 사진 좀 보내줘 봐라. 이번엔 내가 직접 알아볼게. 정말 엄마, 진짜 고마워요. 엄마도 그게 마음 편할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에선 숨길 수 없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내 손으로 준비해둔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건을 다시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온전할 때 작성함을 증명하며 나의 의사에 반해 시설 입소나 강제적 보호가 시도될 경우 이 유언은 무효로 전환됨. 눈물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을 정리하는 작업이었고 내가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엔 과일 바구니와 약봉지가 들려 있었고 표정은 평소보다 유난히 부드러웠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말한 요양원 사진이야. 진짜 시설 좋아 보이더라.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앉았습니다. 사진 속 요양원은 나무 데크와 조경이 잘 되어 있었고 내부도 호텔처럼 보였습니다. 좋아 보이네. 내가 짧게 대답하자 지연이는 뭔가 안도의 숨을 쉬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말했습니다. 예약해놨어. 그냥 한 번만 같이 가보자. 보기만 하자. 엄마,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지연이는 흡족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 아이가 조금은 진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진심이 사랑 때문인지 책임 회피 때문인지는 아직 모르겠더군요. 며칠 뒤 우리는 함께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지난번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관리도 잘 되어 있었고 직원들도 친절했고 무엇보다도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지연은 나를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이건 그냥 옵션일 뿐이야. 엄마가 정말 힘들다고 느끼시면 그때 생각해보자는 거야. 그 말은 분명 나를 위하는 듯 했지만 한편으로는 미리 단속하려는 보험 같은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이 차 안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그냥 같이 살까? 애들도 엄마 좋아하고 나도 이젠 엄마랑 시간 보내고 싶어. 그 말에 나는 잠시 숨을 고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한 달만 같이 지내보자. 지연은 기뻐했고 나는 그날 밤 조용히 이불을 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진심이면 보일 거고 아니면 또 드러나겠지. 한 달간 지연이네 집에 머무는 동안 처음 며칠은 참 조심스러웠습니다. 딸도 사위도 손주도 모두 다정했고 저녁 식사 시간에도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지연은 나를 병원에도 데려가고 약 먹는 시간도 체크해 주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혹시 내가 오해했던 걸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제 핸드폰을 수시로 확인했고 어느 날은 갑자기 은행 통장을 어디에 뒀냐고 묻더군요. 엄마, 통장 비밀번호 혹시 아직도 생일이에요? 나는 웃으며 말했죠. 아직도 내 돈에 관심이 많구나. 지연은 웃었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지연의 방에서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엄마가 혼자 있으니까 걱정된다 했더니 변호사 찾아가더라니까. 아니야, 아직 정신 멀쩡해. 근데 뭔가 준비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 그 순간 나는 조용히 문을 닫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건 끝난 게 아니구나 하는 느낌이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연은 아쉬워했지만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죠. 이제 엄마가 뭘 해도 난 놀라지 않을 거야. 다음 날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유 원장의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거짓된 보살핌은 사랑이 아니다. 나의 정신이 맑을 때 사랑과 계산을 구별하였음을 기록함. 나는 아직 끝내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다. 유 원장을 다시 고친 그날 밤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 지연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는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한 것 같다. 걱정 마라. 문자는 읽힌 표시만 남기고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딸 대신 사위 민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지연이 신경 많이 쓰더라고요. 괜히 엄마가 우리한테 마음 닫으시는 것 같다고. 저희도 노력하려고 했는데 부족했나 봐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무엇보다 노력이라는 단어, 그건 애초에 사랑으로 시작한 관계에선 쓰이지 않는 단어 아닐까요? 며칠 뒤 지연이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작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렇게 연락도 안 돼? 아까 전에 집 비번도 바꾸셨더라? 응, 그냥 누가 들어오면 놀랄까봐. 나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고 지연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날은 별말 없이 과일이랑 반찬 몇 개만 두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주였습니다. 우편함에 꽂혀있던 등기 서류 하나, 보낸 사람, 법률사무소. 뜯어보니 내가 지난달 상담만 했던 사무소에서 발송한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귀하의 자산 처리 및 위임에 대한 문에 관련하여 후속 절차 진행을 위해 연락 바람. 나는 그날 직접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쪽 변호사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희 쪽에 지연 씨가 오셔서 위임 관련 상의를 하셨어요. 치매 가능성이 있으니 법적 보호자로 등록하고 싶다고 하셨다던데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진짜 잊은 줄 아는구나. 아니, 있기를 바라는 거겠지. 바로 그날 밤 지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연아,
너 나 몰래 변호사 찾아간 적 있니? 지연은 처음엔 당황하더니 곧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무섭고 혼란스러웠어. 엄마 말이 자꾸 헛도는 것 같고 뭔가 이상했잖아. 그래서 혹시 진짜 치매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걱정에 그랬어. 그래서 보호자 신청을 하려 했단 거니? 그게 혹시라도 나중에 누가 엄마 자산을 건드리면 안 되니까 그걸 지키기 위한 거였어. 그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그게 엄마를 위한 일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너 혼자 선점하려 했던 건 아닐까? 전화를 끊고 난 뒤 나는 조용히 손에 들고 있던 유언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이 보호자 등록을 시도할 경우 해당 인은 유산 대상에서 자동 제외됨. 지금부터는 단순히 나를 지키는 걸 넘어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눈으로 그들을 보고 있는지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의 진심을 가늠하던 시험은 이제 경고의 메시지로 바뀌어야 할 때였습니다. 며칠 뒤 지연은 다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표정도 굳어 있었고 목소리도 한 톤 낮아졌습니다. 엄마, 나 솔직히 말해도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엄마 너무 이상해. 말도 자꾸 돌리고 중요한 얘긴 다 빼고 내가 엄마를 위해서 준비해둔 일들도 죄처럼 돼버렸어. 나 솔직히 지쳤어. 왜 그렇게 다 숨겨?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안해서 그래? 나는 조용히 지연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뭘 준비했는데 그거 요양원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하면 우리 아무것도 못 하잖아.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미리 손에 쥐고 있으려고 그랬니? 지연은 당황했는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나 위해 한다는 일들 왜 꼭 내 통장부터 확인하고 내 비밀번호부터 묻는 데서 시작되니? 그 말에 지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다 이내 불쑥 일어섰습니다. 그래. 엄마가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어차피 엄마는 내 말 안 믿잖아. 예전부터 그랬어. 항상 둘째보단 내가 더 챙겼는데 결국 이래. 나는 그 순간 그 아이가 어떤 감정을 꺼내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분노였고 억울함이었고 동시에 스스로가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한 자기 변명이었습니다. 엄마도 잘 알잖아.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내가 대학 갈 때, 결혼할 때 다 엄마 덕이었지만 그만큼 나도 엄마 위래 살았어. 근데 왜 이제 와서 나를 이렇게 몰아붙여? 그래. 지연아, 다 너 마음대로 해. 내 정신은 흐려졌고 내가 정해주는 대로 살게. 그래야 내가 위로가 되겠니? 지연은 울컥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난 그저 엄마가 걱정돼서 그런 거야. 다른 사람한테 속고 뭔가 잘못된 선택할까봐. 나는 그 말을 조용히 되받았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말하는 다른 사람은 누구고 잘못된 선택은 뭔데? 내가 너 아닌 사람한테 뭐라도 주면 그게 잘못이니? 지연은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마음대로 해. 근데 나중에 후회하셔도 나 다시 안 돌아올 거야. 그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딸이라는 이름을 단 감정의 협박. 그날 지연은 문을 세게 닫고 나갔고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길게 방 안으로 들어왔지만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나는 다시 유언장을 꺼내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나의 마지막 끝을 막거나 압박한 자에겐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음을 명시함. 그리고 천천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던 시험은 이제 진짜 전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문득 오래된 서랍장을 뒤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남겨둔 서류들과 내가 힘들었던 시절 메모해둔 장부들이 고스란히 그 안에 있었습니다. 거기엔 내가 지연이를 위해 써낸 생활비, 등록금, 결혼자금, 신혼집 계약금까지 날짜별로 빼곡하게 정리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그 메모 위에 나는 조용히 한 줄을 적었습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지만 기억은 증거로 남긴다. 며칠 후 지연은 변호사를 대동해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표정은 단단히 굳어 있었고 그의 옆에 선 남자도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훑었습니다. 어머니, 오해 없으시게 저희는 단순히 보호 차원에서 방문한 겁니다. 지연 씨가 어머님 건강과 안전을 걱정하셔서. 나는 그 말을 자르듯 대답했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누군지도 못 알아보면 보호자 등록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건 법적으로도 판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가족의 판단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서랍장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내가 직접 정리한 지연을 위한 장부 복사본과 유언장 사본, 그리고 내가 최근에 진단받은 건강검진 결과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지금 얼마나 또렷하게 살아있는지 보여주는 서류야. 치매 판정. 그런 거 없어. 단지 너희가 기대하고 있었던 거지. 지연은 당황한 얼굴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나는 진짜 엄마를 걱정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왜 변호사부터 데리고 오니? 왜 은근슬쩍 통장 얘기부터 꺼내고 왜 보호자 등록을 몰래 시도하니? 변호사는 말없이 자리를 떠났고 지연은 그 자리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때 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살았는지, 내가 날 위해 한 일이 어떤 의미였는지 이제 내가 증명할 차례야. 며칠 후 나는 동네 노인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엔 오랜 인연의 친구도 있었고 법적 절차를 잘 아는 조력자도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가족을 상대로 유언을 지키기 위한 법적 대리인 설정 방법 아세요? 그 조용한 질문 하나로 나는 복수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지금도 내가 감정을 추스르고 있다고 믿을 테지만 나는 감정을 내려두고 이성을 집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지연 앞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본인의 의사를 반복적으로 왜곡하고 보호자 등록을 시도한 점에 대해 경고하며 향후 어떠한 자산 관련 절차에도 본인을 관여시키지 않음을 고지함. 전송을 마치고 난 뒤 나는 아주 오랜만에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비지 들이치는 거실 한가운데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를 함부로 지워버릴 수 없다는 걸 알아야지. 내용 증명이 발송된 이후 지연의 연락은 뚝 끊겼습니다. 그 아이가 평소처럼 엄마, 밥은 드셨어요? 하는 안부 한마디라도 남겼다면 이렇게까지 마음을 굳히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해명도. 나는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법무법인을 다시 찾아가 법적 의사보좌인 지정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내 건강 상태, 인지, 능력 증명 서류, 진단 결과, 그리고 내가 직접 작성한 장부와 메모까지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들은 내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처럼 기록을 잘 남긴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어떤 다툼이 생겨도 확실한 보호 자료가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어쩌면 남편이 남긴 유산보다 내가 내 손으로 지켜온 이 삶의 증거들이 진짜 재산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어서 나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우리 동네 복지센터에서 추천해준 요양서비스 업체와 상담을 했습니다. 그곳은 기관도 인력도 믿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존엄이 보장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날 상담을 마치고 나오며 문득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구든 나를 보살피려거든 최소한 내 뜻부터 물어야지. 며칠 뒤 또 하나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가깝게 지내던 동네 통장 아주머니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언니, 지연이가 동네 분들 몇 분께 엄마가 요즘 상태가 이상하다고 말을 흘렸더라고요. 혹시 몰라 말씀드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다시 한번 명확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도 내가 약하다는 걸 증명해 두려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나는 그날 밤 집 앞 CCTV 설치를 신청했고 통화와 문자 내역을 모두 백업해 USB에 따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뢰하던 후배에게 연락해 말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이 자료들 법무사무소로 전달 좀 해줘. 내가 미리 맡겨둘게. 그 후로 일주일간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민호, 그리고 민호의 누나까지 포함된 가족회의라며 나를 모임 장소로 부르더군요. 나는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이들이 나를 어떤 눈으로 보는지 이제는 눈치 보지 않기로 했기에 카페 한켠에 앉은 지연은 말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유 원장 수정하셨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한텐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가 내 뜻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래. 그 말에 지연은 고개를 숙였고 사위 민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넘길 순 없을 텐데. 그 작은 혼잣말에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넘기든 말든 그건 내 선택이지. 하지만 법은 내 편이라는 것만 알아둬요. 그 순간 나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들의 표정 속에 처음으로 불안이 자리 잡았다는 걸. 이제 내가 만든 질서 위로 그들이 어설픈 계산을 다시 세우려 한다면 그건 사랑받지 못한 사람의 분노가 아니라 존엄을 지키려는 사람의 경고가 될 겁니다. 그날 가족회의 이후 지연은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마치 내가 정말 마음을 고쳐먹기를 바라는 듯 조용히 시간을 두는 전략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그 조용함 뒤에는 또 다른 접근 방식이 준비되고 있다는 걸. 그리고 며칠 후 진짜 일이 터졌습니다. 내 통장이 한 차례 정지된 겁니다. 은행에 확인하니 치매 가능성으로 보호자 요청이 들어와 임시 동결됐다고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신고한 사람이 직계 가족이었고 심지어 나와 함께 찍은 사진 몇 장이 증빙으로 제출됐다는 말에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사진은 지난 겨울 지연과 찍은 셀카였습니다. 눈 오는 날 카페에서 웃고 있던 내 얼굴이 이제는 정신 능력을 의심하는 증거가 되어버린 겁니다. 나는 즉시 법무법인에 연락했고 그쪽에서 일시해제 조치를 신청한 뒤 공식적으로 허위 서류 제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해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지연이 민호와 함께 금융기관 여러 곳에 나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을 했던 내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손길은 이미 내가 모르는 곳까지 뻗어 있었고 내가 제어하지 않았더라면 어느 순간 나는 판단력 없는 노인으로 몰려 있었을지도 몰랐던 겁니다. 그날 나는 단 한 문장만 적힌 메모를 지연에게 보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지키고 싶어 하던 게 돈이라면 이제 그 돈은 너희로부터 가장 먼 곳에 있을 거야. 며칠 뒤 나는 모든 재산을 장학재단 기부신탁으로 전환했습니다. 평소 나와 인연이 있던 복지관과 협약을 맺고 내 이름으로 운영될 노인 돌봄 장학기금을 만들었고 모든 소유권은 생전 위임을 통해 그곳으로 이전시켰습니다. 지연은 그것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전화는 물론이고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짓이야? 내가 엄마 위해 한 시간이 얼만데 그렇게 날 배신해? 나는 그 말에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배신이 아니라 정리야. 사랑을 권리처럼 휘두르면 그건 거래가 돼버리는 거야. 엄마 나 진짜 힘들었어. 애들도 키워야 하고 민호도 사업 안 좋고 내가 기대는 데는 엄마뿐이었단 말이야.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한텐 내가 기대고지 아니라 기준이 되어야 했던 거야.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너를 더 이상 나로부터 독립시키는 거야. 지연은 눈물을 흘렸고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이 후회인지 분노인지 혼란인지 이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복지관에서는 감사장을 전달하겠다며 찾아왔고 나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내가 살아온 인생을 내 방식대로 정리한 것뿐이에요. 기자가 한 명 따라왔고 지역신문에 내 이야기가 작게 실렸습니다. 노인 자산을 지역사회에 기부하다. 기사 마지막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 기부는 노인이 자신을 지키는 가장 조용하고 단단한 방법이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연과의 관계는 멀어졌지만 나는 더 이상 시험당하지도 의심받지도 않을 겁니다. 그들이 원했던 건 안심이 아니라 통제였고 내가 선택한 건 고립이 아니라 존엄이었습니다. 지연이 떠난 후 다시 조용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불 꺼진 집, 바람에 흔들리는 창틀, 텔레비전 소음까지 모두 익숙한 풍경이었고 이제는 낯설지 않은 고요함이었습니다. 처음엔 조금 쓸쓸했습니다. 아무리 상처를 주고받았다 해도 딸이라는 이름의 사람과 그렇게 멀어진다는 건 어느 한쪽의 잘못만으로 끝낼 수 없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나 자신을 불쌍한 노인이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사람으로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동네 복지관 운동 프로그램에 나가고 정오엔 가까운 시장에서 장을 봅니다. 식사를 챙기고 햇볕 좋은 날이면 공원 벤치에서 조용히 책을 읽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하루는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그 하루가 얼마나 귀한 자유였는지 깨닫고 있습니다. 한 번은 복지관 봉사자 중 한 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때 기부하신 거요. 저희도 많이 놀랐어요. 보통은 자식들 눈치 보느라 그렇게 못하시거든요.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그걸 남의 눈치 보느라 미루면 그건 나한테 예의가 아니죠. 지금도 가끔 지연이 생각은 납니다. 아이 키우느라 바쁠 텐데 내가 너무 무심했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곧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사랑은 이해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상처 속에서도 존중하려는 태도에서 피어난다는 걸 한 번은 작은 봉투 하나를 복지관을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손편지와 손주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편지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유치원에 기부해 주셔서 고마워요. 나중에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 될게요. 나는 그 편지를 품에 안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건 어느 누구보다 따뜻한 위로였고 내가 선택한 인생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진짜 보답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누군가는 말하겠죠. 자식과 갈라서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냐고.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건 자식을 버린 게 아니라 내 삶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가장 용기 있는 독립이었다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도 조심스레 말해봅니다. 누군가의 딸로, 아들로, 엄마로, 아버지로 살며 내 마음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면 그건 당신 탓이 아닙니다. 누구든 자신을 먼저 지켜야 사랑도 존중도 가능하니까요. 혹시 당신도 비슷한 이야기를 품고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는 생각보다 더 비슷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